작은 서점.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지각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수업에 지각을 했지만 선생님은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실은 차분하고 조용했는데요. 그날은 바로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이 독일 제국인 프로이센에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0011님, 가을이 오나 봐요. 식욕이 올라가고 서점에도 가고 싶고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신기하게 가을 되면 식욕이 올라가는 거. 이 자연의 섭리란. 근데 더불어서 우리 지식의 욕구, 독서 욕구도 같이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우리 책 사서 열심히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작은 서점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을 통해서 작은 서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1970년대 말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두 한인 가족의 갈등과 파국을 다룬 소설인데요. 디아스포라 오컬트 호러, 김준영 장편소설, 지워진 이름들. 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S24의 김유리 MD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듣고 청취자 이민하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유리님의 책 세상은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넓고 깊은 바다요. 너무 비유적인 표현을 해주신. 그게 참 바다는 이렇게 막 무한의 느낌이고 또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골라오시는 그 책 그 종류들이 그 모든 장르를 지금 다 섭렵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참 신기하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깊이 있게 읽어오셔서 또 이제 저희한테 잘 소개해 주시고,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시겠어요. 저희 짧은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도 직장 동료분들이 네. 이런 책이 나왔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도 해주셔가지고. 여기 소개하기 위해서? 네네. 한번 좀 제안도 주시기도 해서 좀 괜찮아요. 직장 동료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구나. 이제 MD들이니까 각자 분야 책을 조금씩 노출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김유리 MD님이 이제 휴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신 나오실 분들도 혹시 줄을 서셨나요? 방송인이 한 명 있어서. 그래요? 또 있구나. 네,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김유리 MD님과 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바다 한가운데서 또 어떤 책을 기러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바로 구병모 작가님의 신작 장편소설 정창입니다.
절창이요? 네. 단어도 어렵다. 네. 출판사는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9월 17일에 갓 나온 신간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구병무 작가님을 기다렸다는 게 확 느껴졌던 게 이 책 예약 판매를 9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종합 베스트 위에 순위에 올랐거든요. 예약 판매 기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 구병무 작가님을 좋아하는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어떤 작품을 쓰신 작가인가요? 일단 구병무 작가님은 독특한 상상력과 서늘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체로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신데요. 2005년 위저드 베이커리로 데뷔하신 이후 파과라든지 이제 한 스푼의 시간 등 아가미라는 작품도 있고 네. 발표하는 작품마다 많은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파과 그 영화 맞아요. 그 네. 작가님이세요. 네, 특히 그 파과가 이제 지난 상반기에 영화화되면서 진짜 큰 사랑을 많이 받아서 팬들이 확 늘신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민규동 감독님이 네. 연출했고 이혜영 배우가 출연하고 있는 그 영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원작 소설을 쓰신 분이 구병무 작가님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선 원작 소설도 살짝 설명해드리면 예. 이제 주인공인 60대 킬러 조각의 이야기인데요. 소설은 나이가 들어 몸이 쇠락하고 있는 이제 조각의 모습을 굉장히 섬세하고 문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파과라는 제목 자체가 깨진 열매라는 뜻이 또 있지만 네. 그 한자어에서 여성의 나이 16살? 그걸 의미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16세를 파과라고. 오. 네. 그래서 그 젊은 시절 16살 그런 욕망과 폭력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60대가 되어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이제 허물어지는 과정을 네. 파과라는 단어 속에서 대비시키면서 이제 삶의 유한함이라든지 존재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 그 소설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확실히 날카로운 문장과 건조한 감성이라서 네. 읽는데 이제 내가 킬러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쓰셨거든요. 아, 파과라는 영화 사실 접하지를 못해서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굉장히 그 관심이 가는 분야네요. 한 여자의 어떤 그런 젊은 시절의 모습과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 나이에 꼭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파과라는 그 단어도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 주실 절창 제목도 이제 한자잖아요. 네. 이게 베일절에 네. 상처창이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의미인 거, 어떤 뜻이죠? 제가 읽으면서 왜 파가 딱 떠올랐냐면 네. 제목도 오랜만에 두 글자고 네. 원래 여러 가지 단어를 쓰시는 분인데 한자를 쓰신 제목이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편 소설집이나 뭐 개정 등을 계속 쉬지 않고 최근에도 많이 내셨는데 네. 이번에 장편 소설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식으로 장편을 쓰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기존 작품 파과에서 읽었던 서사 방식이라든지 현실과 경계를 넘나드는 구성 방식이 있는데 그게 조금 닮아 있는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원래 잘 쓰시던 부분을 갈고 닦아서 완전히 세련된 형식으로 만들어냈다는 느낌이 확 들고요. 기존의 구병무 작가님 장편소를 좋아하셨던 분이면 아마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과랑 좀 닮았던 게 파과를 읽으면서도 이 조각이라는 캐릭터를 누가 좀 배우로 영상화하면 되게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소설도 읽으면서 막 배우들이 떠올라요. 이 역할엔 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읽고 나시면 좀 영상화되기를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타일리시한 장면들도 많아서 작품마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신작 절창에서도 작가님 특유의 그 아름다운 문장이라든지 깊이 있는 통찰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저는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지만, 네. 뭐 영화화하면 그 배우들 캐스팅 말씀하셔서, 네. 그 주인공은 딱 누가 맡았으면 좋겠다. 상상하셨어요? 김유리 MD께서는? 네, 주인공은 약간 좀, 폭력적인 상황에 좀 놓여있는 여성인데요. 20대 초. 20대 그래서 초에. 약간 문가영 씨도 좀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직접으로 책 읽는 장면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이 책이, 어떤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게 두께도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높나? 뭐 한 중간 정도 분량인 것 같고. 네네. 막 잘 읽혀요? 막 흥미진진하게 읽히는 책이에요? 일단 스토리가 진짜 흥미진진한데 이번 신작에선 주인공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도 킬러여서 좀 매력적이긴 했는데 이번에 주인공은 상처에 접촉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좀 들으면서 문가영 배우를 좀 떠올리는 상황에서 한번 또 얘기를 좀 천천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처를 만지면 마음을 읽는다. 예전에 어디 다른 타사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맞아요. 있었잖아요. 비밀을 막 읽고 네. 상처를 만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그 주인공은 마치 남의 비밀을 읽는 뭐 탐정 같은 건가요? 탐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이번 주인공은 상처를 통해서 이제 타인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단순히 그 초능력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마주하고 결국엔 그 상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처마저도 그 자기가 초능력으로 뭔가 느껴지는 감정도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오해하고 오독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읽어내려고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소설로 좀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 주제의식 자체가 오랫동안 구병모 작가님이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셨던 지점이 있어서 그거를 장편화시켰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이제 만지면 마음이 읽히고 뭐 초능력물이라고 단순히 좀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철학적인 내용까지도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책에 등장하는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진짜 꼭 사서 읽어보셔야 할 게 최대한 이제 스포일러를 좀 자제하면서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소설 속에 주인공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가씨란 호칭이 등장하는데 이 소설 속의 첫 화자가 중년의 여자 선생님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중세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워딩이긴 한데 작중 화자가 이제 가정교사로 이제 아가씨를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설명하는 분이 이제 가정교사다 보니 약간 아가씨의 직접 발화되는 시점보다 좀 한 타인을 거쳐서 좀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정교사도 좀 매력적이거든요. 네. 네, 일단 가정교사가 채용되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가씨가 사는 저택에서 있었던 일은 발설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놀라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이게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저택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도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다행히 그 가정교사 선생님이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조금 놀랐지만 그래도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로 이제 채용이 되는데 이제 아가씨와 가정교사가 둘이 계속 붙어서 여러 가지 주제의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셰익스피어 문구 같은 것들을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좀 열게 돼요. 네. 그래서 아가씨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교사한테 자신이 자란 환경이라든지 배경 등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정교사가 독자에게 아가씨의 과거를 약간 회상시켜주는 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좀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좀 부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자 가정교사 역시 아가씨의 과거가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차피 본인도 아가씨의 입으로 정제된 이야기로 들었고 그 사이에 그 아가씨가 좀 진실을 취사 선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100% 진실이 아닌 것을 강조하면서 약간 상대방을 의식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 혹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때문에 좀 과거를 미화하거나 혹은 좀 숨기고 싶은 건 좀 숨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약간
부정확하다. 약간 그런 걸 기본으로 하면서 소설이 흘러갑니다. 네. 근데 그런 미화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나온 아가씨는 엄청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우선 아가씨는 부모한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는 씬부터 이제 과거가 회상되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되게 시니컬하게 자랐고 우연히 벌어진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자신을 아가씨로 만들어준 보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가씨와 보스, 또 가정교사, 뭐 이런 인물들 설정이 뭐 중세시대 판타지 같다는 좀 느낌도 들고. 맞아요. 과거의 상처를 읽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 그 아가씨, 그 능력을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일반인으로서 피가 줄줄 흐르는 상처를 손으로 만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제가 피가 줄줄 흘릴 일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가씨가 고등학교 때 우연치 않게 알게 된 능력이지만 사회에 나와서 이제 19세가 되었어도 더 이상 그 능력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 보스가 약간 눈치를 챈 거죠. 네. 아, 이 아이는 뭔가를 만지면 과거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돼서 이제 보스가 아가씨한테 명함을 줘요. 연락이 필요할 때 있으면 꼭 해라. 근데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가씨한테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좀 현실적이긴 한데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어 자립하는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가씨가 딱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아, 자립 청년들, 그러니까 보호종료 아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면 이제 홀로 사회에 나와야 하는 건데, 우리가 19살 그러면 되게 애매한 나이예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9살 아직도 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어른으로 맞아요. 분류가 되는 거죠. 통계만 봐도 10명 중 4명은 졸업 후에 이제 5년 이내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제 보육원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고 혹은 통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가씨가 약간 맨몸으로 세상과 이제 마주하게 되는 첫 걸음에 나가서 약간 자립저착급도 다 사기를 당하고 혹은 취직도 쉽지 않게 되면서 약간 변변치 않게 살다가 사기도 당하게 되고 취업도 실패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보스에게 우연치 않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보스를 한테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손을 내밀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른한테 처음 명함을 받은 게 그 보스였기 때문에 좀 아가씨가 쉽게 연락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스라 그러면 우리가 왜 좀 느낌이 뭔가 이렇게 막 왼팔 오른팔에 막 용무늬가 있고 뭐 그런 보스인가? 보스. 다행히 그런 보스는 아니었고 약간 대기업의 총수 아들로 그려지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네, 보스라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무서운 일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본의 아니게 감추고 가두게 됩니다. 가둔다고요? 네. 사람을? 자기의 적한테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뭔가 그 아가씨의 상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배신자를 색출하거나 그쵸,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아주 용하게 쓸 수 있죠. 그 능력을 사실. 네. 네네네. 근데 뭔가 보스가 아가씨에 대한 뭔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아가씨, 보스 그리고 가정교사까지 그 세 명이 과거에서부터 질긴 인연으로 얽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지 그리고 사실 세 명 모두 일반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네. 가정교사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특히 아가씨는 보호받고 통제됐던 삶에서 살다가 아예 밀폐된 삶으로 아예 가게 되고 그 저택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네. 일반적인 사람 그 채용된 그 집사 같은 분들만 빼고는 아무도 못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소설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이제 줄일게요. 아니 뭐 말한 것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만지면 마음을 읽으니까 이제 배신자 그 착취라는 네. 위험한 업무를 아까 맡게 된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20대 초반의 어린
아이인데, 네. 아가씨인데, 뭔가 이것 때문에 또 뭐 죽음을 넘나들고 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건가요? 그냥 다행히 아가씨의 몸에 상처를 입힌 즉시 복수가 그 사람들을 다 거의 팔다리를 부숴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몸은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보스를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또 만나기도 해요. 소설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몸의 흉터로 간직한 사람이라든지 네. 죽기 진전까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좀 정상적인 인물들을 못 만나는 게 안타깝기도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아가씨의 인생에 좀 중요한 핵심 인물도 등장하게 되고요. 네. 쭉 읽다 보면 이제 주인공 아가씨가 그들의 물리적인 상처를 만지면서 그들의 기억이라든지 소중한 기억이라든지 뭐 아픈 기억 모두 속에 이제 들어가서 직접 이제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과정도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괴롭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능력 같지만 그 당사자는 되게 괴롭겠어요.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슴이 좀 아프네요, 이거는. 그래서 읽다 보면 아가씨가 좀, 차라리 내가 이 능력을 몰랐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문장도 나오는데, 진짜 명문장입니다. 이제 기억을 읽는 과정에서 뭔가 파동 같은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 기억이 수반하는 고통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쫙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소설이 흥미로운 건 단순히 이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주인공이 상처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주인공에게 기이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주인공 스스로를 이해하는 계기도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기서 뭔가 언어로 정의하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끝끝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이라.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정말 짧게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깊이가 좀 있을 것 같은 소설이에요. 네. 맞아요. 소설이 진짜 중세 시대 판타지물 처음에 읽는 것 같지만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계속 있으니까 네네네. 좀 약간 페이지 터너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좀 그 사이사이에 네. 구병모 작가님이 고민해왔던 주제의식들이 여러 권 녹아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셰익스피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아는 4대 비극이라든지 4대 희극만 다룬 게 아니라 저희가 몰랐던 셰익스피어 작품들 되게 많이 인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읽는 재미가 또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우리 MD님이 생각하기에 이 소설 절창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병모 작가님의 독보적인 문장력인데요. 문장력. 네. 절창이란 제목처럼 작가님 문장이 이제 읽다 보면 마치 날카롭게 베일 듯한 그런 감각들을 잘 전달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위로 뭔가 부드럽게 스며드는 위로와 통찰력을 가진 문장들도 있어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처도 있을 수 있겠구나. 혹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걸 좀 고민하실 수도 있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타인 간의 관계나 지나간 사랑 아니면 앞으로 올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고민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왠지 좀 선선해지는 가을에 참 잘 어울릴 그런 장편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절창이라는 구병모 작가님의 신작을 통해서 기억, 타인에 관한 불완전한 이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이디가 로사.라이언? 맞게 읽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듣기로 오늘 퇴근길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당장은 읽을 엄두가 나지 않지만 추운 겨울에 방에서 귤을 까먹으면서 읽기로 미리 찜해두었습니다. 늘 책을 사서 읽고 싶어질 정도로 재미있고 실감나게 소개해 주시는 최민석 작가님과 지적인 매력이 넘치는 최원정 아나운서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을 잘 쓰시네요. 그렇죠. 네. 그냥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식어에 대한 대꾸가 많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소개해 주시는 네. 실감나게 사음절 소개해 주시는 네. 유금절 시음절이고 지적인 매력이 유금절 넘치시는 다 합하면 시음절이잖아요. 시음절 시음절 앞에 작가는 다르네. 앞에 이제 실감나게가 사음절 아무튼 내가 이게 리듬이 있네요. 리듬이. 목소리에 예민하듯이 네. 이런 리듬이 안 맞으면 문장을 계속 고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로사 라이언님은 네.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시고 말씀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 로사 라이언님이 말씀하신 책이 무슨 책을 말씀하시는 아마 걸까요? 아마 영혼의 집인 것 같아요. 책이 두꺼워서 읽을 엄두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영혼의 집이 2권짜리잖아요. 맞아요. 영혼의 집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네. 예. 겨울 대비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늦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왜 책 읽을 때 요번 여름휴가 때 읽어야지. 요거는 뭐 설 연휴 때 뭐 아껴뒀다 읽어야지. 아끼면 뭐 된다고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재밌는 책들이 맞아요. 소개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포기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냥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바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인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2달 뒤에 고백을 해야지, 뭐 석 달 뒤에 연락을 해야지. 그냥 지금 뭐든지 하세요. 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게 저의 주의입니다. 오늘 약간 자기개발 강사처럼 말씀하시네요. 요즘 약간 성숙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네. 아침 방송처럼 아침 8시 방송처럼 하시네요. 오늘 책이요. 짧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 작품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소 가져오셨는데요. 알퐁스 도데 워낙 유명한 작가고 유명한 책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퐁스 도데는 1840년 프랑스 남부인 림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리옹의 한 고등 중학교에 들어갔으나 가업이 파산을 해서 이때 중퇴를 하고요. 알레스에 있는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사환이니까 뭐 학교에 잔심부름을 네네. 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문학적 재능이 출중했는지 13살 때부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1858년에 시집 연인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당시에 입법의회 의장인 모르니 공작의 눈에 모르지 않게 들어가서 네. 너무 눈에 띄게 들어가서 모르니 공작 네, 모르니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의 비서로 활동을 했고 제가 뭐 왜 이거를 아재 개그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알퐁스 도데는 애국자예요. 프랑스를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네. 네. 아무튼 요 소실 하나 요 사실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후에는 알퐁스 도데가 문학의 정진을 하면서 뭐 유명한 작가죠. 플로베르 그리고 여기서 한번 소개한 바 있던 에밀 졸라. 네. 그다음 콩쿠르상에 이름이 붙은 그 콩쿠르 등과 친하게 지내다가 아내와 행복한 생애를 보내다가 18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표작은 풍차방앗간에서 온 편지, 모료 이야기, 자크 등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작품 2개는 별과 마지막 수업인 거죠. 그쵸, 네, 제일은 아니고 아무튼 제일 유명한 유명한 작품 2개. 네. 항상 그 한 권의 책에 이 2 단편이 항상 묶여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마지막 수업은 어린 아이들부터 쭉 한 번씩 몇 번씩 읽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작품을 교과서에서 읽었어요. 그렇죠. 네,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근데 오늘 이 책을 새삼 가져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해를 좀 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코너가 불타는 문학이라서 줄여서 불문학이잖아요. 공교롭게.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언어 유희로 불문학이라는 코너명을 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불문학 작품을 좀 다루는 코너이기도 해서 네. 마지막 수업은 대표적인 그 불문학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도 이 작품의 참 의미를 최근에 알아서 예전에는 뭐 딴 데 가서 잘 네. 모르고 뭐 딴소리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최민석 작가님조차도 뭐 이 작품의 그 참 의미를 최근 알았다는 거라면 우리가 대부분 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란 얘기네요. 네.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그 프랑스 언어 지형에 대해서 배우다가 강의하시던 교수님을 통해서 이 작품의 참 의미를 저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학교 가서 배운 거예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역시 상하탑은 다르네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불문과에 계시는데, 이거 정말 고급 정보라고 해도 될까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아무튼 그냥, 우리가 너무 그동안 순수하게 봤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나하나씩 차차 풀어가겠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이 어렵게 이 만학도로서 학교를 오고 가면서 드리는 그 공을 우리는 이렇게 날로 지금 오늘 먹는 건가요? 너무 기대돼요. 자, 오늘도 좀 놀리시는 것 같네요. 아니. 왜 제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알자스 지방에 사는 프란츠입니다. 어느 날 아침 프란츠는 겁에 질린 채로 학교로 갑니다. 왜 겁에 질렸어요? 일단 지각을 한 데다가 아멜 선생님이 물어보겠다고 하신 분사구문 규칙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압니다. 분사구문. 네. 분사 규칙이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동사 변형인가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영어로 치면 뭐 ing 붙이고 뭐 pp로 해서 동사가 형용사처럼 바뀌어서 이제 수식하는 그런 건데.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네, 저는 대학생이고 프란츠는 초등학생이라서 너무 부끄러운 비교였고. 아무튼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교실에 도착해 보니까 평소와 교실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 어떻게 달랐죠? 원래는 교실이 굉장히 떠들썩했거든요. 근데 이날만큼은 이상할 만치 조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멜 선생님은 특별한 날에만 입고 오는 고운 초록색 프로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프로코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차려입고 온 거예요. 본인이 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게다가 교실에는 평소에 오지 않는 네. 마을 어른들까지 와서 있었습니다. 참관 수업? 뭐 네. 그런 거겠죠. 네. 교단에 오른 아멜 선생님은 굉장히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걸 불어로 하면? 불문학이라면서요. Aujourd'hui la classe technique avec vous. 네. 그래서 이거 제목이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약속된 게 아닌데 뭐 이 갑자기 정도는 시키셔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제목이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베를린에서 앞으로 알자스 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였습니다. 네. 요거 역사적 맥락이 그래서 이 소설을 읽기 전에는 항상 좀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 이제 우리가 보불 전쟁이라고 말하는 네. 그 보는 프로이센을 한자로 이제 음차한 거고 불은 당연히 불란서죠. 네. 그래서 프로이센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네. 프로이센이 이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로이센은 독일이 되기 전의 이름인 거죠. 즉 오늘날의 독일인 겁니다. 네. 근데 전쟁에서 한 국가가 지면 보통 이제 패전국은 네.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그렇죠.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니까 그 대가로 프로이센은 알자스 지방을 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알자스가 프랑스 땅에서 독일 점령지로 넘어간 거죠. 알자스 지방이 프랑스의 어느 남부인가요? 북부. 동부. 오른쪽, 예. 동부. 독일이랑 접경 지역입니다. 독일 접경 네. 지역이에요. 네. 자, 이런 정치적 배경을 좀 알고, 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을 하는 날이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라니. 나는 그동안 헛되게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갑자기 철이 들었어요. 네. 네. 게다가 마지막 수업에서조차 분사 규칙을 당당하게 외우지 못하다니 괜히 답답하고 슬퍼졌습니다. 그때 아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프란츠, 너를 꾸짖진 않겠다.
까짓 거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일 외우면 되지. 네. 날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다. 하지만 죄를 지은 건 너뿐만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그리고 아멜 선생님은 어쩐지 비장하게 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한 것 같아요. 뭐라고 또 하셨을까요?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며 가장 확고한 언어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언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쩐지 그날 나는 평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돼서 놀랐습니다. 프랑스어와 헤어질 때가 되니 마침내 분사 구문이 잘 외워진 겁니다. 네. 그러나 정오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와 함께 프로이센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아멜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프로이센 병사들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무장을 하고? 네. 갑자기 목이 메인 듯 말을 잊지 못하던 선생님은 예. 칠판에 온 힘을 다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Vive la France. 프랑스 만세. 아니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대한독립 만세 일본 군인 순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쓴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많이 네. 읽었죠. 네. 뭔가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네, 그러는 이게 마지막 장면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줄거리 이렇게 살펴봤는데 대한독립 만세까지 외치니까 굉장히 정말 경건해지는 그 기분이 듭니다. 본격적인 작품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요, 이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주제가 이제 민족과 언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그 선생님께서 마지막 수업 얘기할 때 우리는 언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감옥에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게 명연설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수업 배울 때는 마치 그 우리의 말을 지키고자 했던 조선시대의 그 많은 그 독립의지가 강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뭐 영화 말모이도 좀 떠올리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안절부절입니다. 전 지금 개인적으로. 아니, 말씀하신 네. 그 작품의 주제는 맞아요. 주제는 맞는데 근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네. 네. 일단은 유럽의 언어 지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은 단일 언어를 쓰는 국가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국가가 다양한 언어를 쓰죠. 네, 벨기에,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렇죠. 대표적이죠. 네. 네. 왜냐하면 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국경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은 언어로 묶이지 않죠. 네. 예컨대 벨기에는 그 플랑드르 지역은 사실 거의 네덜란드랑 이제 겹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덜란드어를 쓰고 네. 왈로니 지역은 프랑스랑 가까워요. 네. 여긴 프랑스어를 쓰고 또 독일 국경 근처에 가면 독일어를 쓰고 스위스도 이탈리아 접경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쓰고 네네. 프랑스와 가까운 서쪽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고 또 북쪽은 독일어를 쓰죠. 아, 이거 정말 한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언어가 이렇게 혼재해 있으면 좀 복잡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다양한 언어를 쓰는 곳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 그래서 넘어와서 이 말씀드린 나라들은 네. 이 언어들이 다 공용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잘 안 알려진 나라,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지만 잘 안 알려진 나라가 스페인과 프랑스입니다. 스페인은 뭐 그 카탈루냐의 독립을 떠올려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바르셀로나를 기점으로 그 주변은 원래 카탈루냐어를 썼죠. 그리고 북쪽은 바스크어를 씁니다. 네. 이 바스크어는 굉장히 달라서 우리가 아는 스페인어는 카스티아어고 말이 안 통해요. 네. 그리고 갈리시아 지방은 갈리시아어 등을 쓰는데 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마드리드 중심의 카스티아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흔히 스페인어로 불리는 카스티아어를 공용어로 쓰는 거죠. 네, 그런데 바스크 지역은 그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지키고 있어서 아직도 거기 가면 바스크어를 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나라 안에서 유럽 국가들은 언어를 다양하게
쓴다. 이걸 일단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언어들이 혼자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프랑스가 스페인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스페인 북쪽이 바스크다 보니까 바스크 접경 지역에서는 프랑스 내에서도 아직도 바스크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도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예. 오른쪽에서 더 올라가면 또 프랑스가 있으니까 이 프랑스에서도 스페인 그 카탈루냐와 접경 지역에서는 카탈루냐어를 써요. 네. 그래서 들어보면 카탈루냐어의 몇몇 발음들은 프랑스어랑 비슷하거든요. 언어는 이렇게 섞이니까. 네. 또 그 플랑드르 지역에 가면 프랑스 안에서도 플랑드르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꽤 그 근대까지 이어져요. 네. 그래서 1790년에 프랑스어를 과연 프랑스 땅에서 쓰는 사람이 얼마가 되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1790년이요? 90년. 예. 오, 네. 18세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직자 겸 학자인 아베 그레고와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프랑스 땅에서 그러니까 네. 오늘날 프랑스 땅에서 당시에 프랑스어를 쓰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오. 각 지역에서는 다 다른 말을 쓰는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이면서 네. 동시에 비문맹자, 그러니까 글까지 쓸 줄 아는 사람은 프랑스어도 하고 모국어 화자이면서 글까지 쓸 줄 아는 사람은 10%밖에 안 됐어요. 그렇군요. 전체 인구에.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어라고 부르는 거는 그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쓰던 언어였던 거죠. 네네. 그러다가 오늘날 프랑스어의 표준은 언제 세워지냐면 그 흔히 아는 절대 왕정기를 이끈 루이 14세. 네. 루이 14세가 프랑스 학술원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세웁니다. 네. 이게 17세기 때의 일인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어를 국민 통합의 언어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우리 국민 통합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네.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베 그레고와르가 조사를 한 거죠. 아무튼 프랑스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네. 다른 언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언어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 표준어를 만들어서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헌법에도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 이렇게 네.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지역은 그러면 또 다른 언어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펼치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오늘 네. 소설이 된 그 배경 알자스 지역은 원래 독일어를 쓰던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뭐였어요? 프란츠요. 프란츠. F-R-A-N-T-Z. 네, 네. 네네. 프란츠. 독일어잖아요. 그렇네요. 독일 상품 프란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소설에서 그러네. 주인공인 프란츠와 프란츠 친구들 이 지역 어른 전부 다 원래는 그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인 거죠. 모국어가 독일어인 그렇습니다. 사람들인데 마지막 수업 프랑스어를 뭐가 어폐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복잡한데 역사가 원래 여기는 이제 신선 로마 제국 시기에 네.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네. 이후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딱 30년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3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겨요. 그래서 이때에 그 전쟁이 끝나면 늘 조약을 맺잖아요. 네네. 이때 맺은 거를 이제 서양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네. 네네. 이때 알자스 지역의 일부가 프랑스 영토로 넘어가요. 그 원래 독일의 독일 사람들이 권이었는데 독일어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땅 뺏긴 거네요. 어찌 보면. 이때부터 독일 그러니까 입장에서. 17세기부터 프랑스 영토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기는 완전히 독일 문화권이에요. 네. 알자스 사람들은 그 와인 대신 맥주를 마시고 소세지를 즐겨 먹고 네. 그 여기에 그 주에 도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영어식 표현이지만 주도. 네. 아무튼 이 알자스의 주도가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네. 스트라스부르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네. 불땡 1664 네네. 이게 이 지역 맥주예요. 심지어 여기서 그 맥주를 만드는 그 양주장 이름도 크로넨버그. 이건 독일어죠, 독일어. 그냥 독일 문화권이고 독일어를 쓴다 그러면 그냥 독일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땅이 이제 보불 전쟁의 결과로 프로이센에게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던 사람들이 결국은 독일로 귀속이 되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인들의 해방이라고도 뭐 해방까지는 좀 표현 좀 그런가요? 네. 이거 되게 애매하네. 마지막 수업은 결국 마지막 모국어 수업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아니었던 거죠. 정확히는 모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 2세기 정도 강요받은 상황에서 들어야 했던 비모국어 수업이었던 거죠. 왜 그런 의심을 안 했을까요? 모국어 수업인데 왜 분사 형태를 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외워야 되고 사실 내 모국어면 그런 문법 우리가 안 하잖아요. 들어도 쉽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프란츠는 독일어를 쓰던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네. 프랑스어를 제2 외국어 수업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땅에 이제 귀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파리에서 보낸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 이 정책에 의해서 네. 이 알자스 사람들은 계속 프랑스어 공부를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 이 작품이 실리며 마치 우리 마지막 조선어 수업을 했던 그 일제강점기 때 그 감정과 이렇게 겹치면서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단 말이죠.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차차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알자스 지방과 우리나라 사정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1대1 대응은 어렵지만 굳이 이제 우리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마지막 수업은 예컨대 뭐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 작가가 쓴 조선에서의 마지막 일본어 수업이었던 거죠. 너무 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서 예컨대 뭐 예를 들자면 뭐 굉장히 친절한 네. 와타나베 선생이 네. 1945년 예를 들자면 네, 8월 15일 마지막 수업 때 와서 예. 철이와 영희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본어 수업을 못 듣겠지만 일본어는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확고한 언어입니다. 뭐 일본어를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일본 제국 만사히 하고 떠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소설이 어째서 그럼 우리 교과서에 실렸을까? 예. 이 소설은 원래 일본 교과서에 1939년에 실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이 영향을 받아서 해방 직후부터 네. 이 마지막 수업을 교과서에 실었고 1989년까지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이걸 본 거고. 우리는 엄청 많이 접했죠. 그렇죠. 맥락을 몰랐죠. 전혀 몰랐죠. 네. 그러다가 일본 교과서에서는 1970년대에 조용히 자취를 감췄거든요. 네. 아마 몇몇 지식인들이 조용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본보다도 더 늦게 1989년까지 실려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제기돼서 빠진 게 아니라 네. 사실 교과서에 한 작품이 어느 정도 실리면 바꿔줘야 됩니다. 네. 예, 채워 있는 기간을 다 채워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작품으로서의 자기 등장으로서의 수명 기간을 다 하고 은퇴를 한 셈인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최민석 작가님께서 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네요. 중요한 사실이네요.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마지막 조선어 수업, 마지막 한글 수업 이런 맥락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우리는 이제 이 작품의 맥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알자스 지방은 원래 독일어를 쓰던 곳이었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뺏긴 그 서름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런 오해는 좀 짚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알퐁스 도덴은 굉장히 그 프랑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애국주의자다. 작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죠. 맥락을 알퐁스 도덴은 프랑스 작가니까 프랑스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네. 사실 알퐁스 도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주의자였어요. 네. 그런데 도대의 입장에서는 한 지역이 200년 남짓 한 국가의 영토로 있으면 원래 그 국가 사람은 당연히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비록 알자스 사람들이 독일어를 써왔더라도 프랑스 영토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프랑스 정신과 문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말 충격적으로 뭐 약간 동심파괴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이거는 동심파괴가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에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으니까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마무리로 최민석 작가님의 신청곡을 들으면서 이 작품 이제 알고 보면 우리가 알던 마지막 수업과는 실제 작가가 의도했던 그 마지막 수업의 의미와는 좀 다른 거였잖아요. 네. 말하자면 다른 수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와 숫자들의 다른 수업 골라왔습니다. 네. 알퐁스 조대의 소설 마지막 수업 오늘 제대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자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저희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저 마지막 출연 아닙니다. 네. 오늘은 독일어로 인사할게요. Choose Fir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